네, 이어서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무론에서 배워요. 상무론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의미 자체가 뭐 상무론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 조건 하나의 그 내용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이것들이 무역 계약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조건이구나. 의무, 당사자들을 규율하고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어떤 조건이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품질 조건이죠.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 견본, 샘플에 의한 견본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표준품 매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품 매매는 주로 농산물이나 1차 상품, 목재, 뭐 내지는 뭐 가일, 곡물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때, 이게 이제 표준품 매매를 쓰는 거는 얘네들이 공산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낸 물품은 그 물품이 어제 만든 것이나 오늘 만든 것이나 내일 만들 것이나 다 똑같아요, 품질이. 그 물품이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뭐 불량품이 날 수도 있지만, 불량품은 기본적으로 뭐 1% 이하의 어떤 비율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생산되는 어떤 곡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균등하지 않아요, 품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역 거래를 대상으로 삼을 때 그들의 어떤 품질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품 매매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등 품질 조건, 평균 중등 품질 조건. 대체적으로 품질이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지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파는 물건들이 이 정도 에버리지한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곡물이나 과일 같은 농산물에 이 정도 기준에 맞춰 달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게 FAQ, Fair Average Quality입니다. 또 판매 적격도 있을 수 있어요. Good Merchandise Quality. 그러니까 팔 수 있어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물품을 시장에 팔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의미죠. 그리고 보통 품질 조건, 뭐 usual 이런 표현을 써서 usual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면 거래, 그러니까 면화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품질 조건으로서 겸사기관에 의해서 보통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결정하는 것들이 보통 품질 조건이고요. 명세서 매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런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선박이라든지 뭐 기계류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명세서, 설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은 상표 매매가 있을 수 있어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그 브랜드, 그 상표가 곧 품질이 되는 경우 상표 매매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규격 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ISO라든지 뭐 코리안 스탠다드라든지 뭐 일종의 규격화되어 있는 수치나 기준이 있고, 그걸 맞춰서 물건을 납품해야 되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물품은 불량품이고 계약 조건을 어떤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그런 품질 조건이 규격 매매이고요. 점검 매매는 매수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물품을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검 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물품의 품질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매도인은 그러한 품질을 충족시키는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될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품질은, 그리고 이것이 국제 물품 매매 거래, 즉 다시 말하면 국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 품질로 결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송 중에 물품의 성질이나 물품의 품질이 하락하거나 물품의 성격이 감소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치가 하락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변동이 가능한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 운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품질을 결정을 할 때 물품을 선적하는 수출자가 선적하는 곳에 선적지에서 기준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목적지 수입국에서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물품을 양육 품질 조건, 다시 말하면 수입국의 물품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항에서 하역하는 시점에 품질을 결정 시기로 잡아버리면 운송 도중에 주 운송 구간 도중에 발생되는 물품의 품질 하락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깔끔하고 괜찮은 물건을 가져다 줄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의 어떤 품질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매도인이 더 부담스러운 측면인 것이고, 물품의 품질 결정 시기를 선적지로 잡아버리면 물품을 선적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주 운송 구간에서의 품질 하락이 매도인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죠. 나는 물품을 배에 실어줄 때까지는 깔끔한 물건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품질이 하락하거나 말거나는 매도인의 문제가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 중 변질된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육 품질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 중에 변질된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조건이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곡물 거래에서 사용되는 품질 조건과 관련해서 테일 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매도인은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지까지만, TQ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죠. 선적할 때까지만 품질을 보존하면 돼요. 그 이유는 알 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라이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밀 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인데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양육 품질 조건. 그래서 양육지까지 운반되는데, 운송되는데 그 품질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운송 도중에 품질 하락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지는 그런 조건이 RT, 라이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중간에 절충한 게 C 데미지예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인데, 운송 도중에 해상에서 발생하는 바닷물에 의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그러면 그거 외의 것들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죠. 선적 품질 조건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게 C 데미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평균 중등 품질, 판매 적격 품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곡물 거래에서는 주로 이 테일킬, 라이텀 이런 것들은 곡물 거래에서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로 품질 조건을 정하게 되면 품질 결정 시기가 어느 시점이 되느냐, 선적지냐, 양육지냐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품질 조건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정확한 품질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견본 매매에 있어서는 샘플과 완전히 동일하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 잘못 넣으면 진짜 계약 위반이 됩니다. 조금만 틀려져도 샘플과 다른 물품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본 거래를 할 때는 similar to sample처럼 견본과 유사한 품질이다, 유사한 물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품질이 만약에 불량이 있거나 한다면 그것을 당사자들이 일방의 주장을 펴기보다는 검사기관이나 제3자, 공인된 제3자의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정된 어떤 검사기관을 통해서 품질 불량 문제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어떤 인수 대체품을 보낸다든지 그런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품질 조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명시적으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서상의 물품, 거래 대상 물품의 품질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의 결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명시조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만약에 묵시조항으로 한다. 물품의 품질을 묵시조건으로 넣는다. 그러면 그건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품질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과 관련된 명시조건 이거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계약서나 뭐 어디든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수량 조건. 품질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량입니다. 그 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중량이라든지 물품의 부피, 용적이라든지 개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포장 몇 개 포장으로 한다든지 길이, 면적, 물품의 성격이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량도 결정 시기가 중요해요. 특히 벌크 화물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운송 도중에 자연 발화하거나 자연 소모되거나, 자연 감소할 수 있는 성질이 것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물품의 수량을 어느 시점에 잴 것이냐, 선적할 때 잴 것이냐, 양육할 때 잴 것이냐가 중요한 어떤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조건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적 수량 시점으로 한다. 양육 시점으로 한다. 그래서 뭐 몇 톤, 뭐 100톤, 200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수량을 검증할 때는 당연히 공인된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검사 기관을 통해서 검량을 받아야 되고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곡물이나 강산물 같이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뭐 휘발성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운송에서 점차 자연적으로 감소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물품의 성질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100톤 혹은 뭐 10,000리터 뭐 이런 식으로 딱 픽스된 숫자로서 계약 조건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가부적 용인 조항들을 계약 조건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을 넣지 않아도 방법은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 해결책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UCP 600상의 가부적 용인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벌크 화물, 이런 곡물이라든지 뭐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 혹은 상품의 수량 또는 단가 앞에 약, 영어 표현으로 약 있죠. 대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about이라든지 circa라든지 nearly라든지 approximately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10% 그러니까 이제 뭐 100톤이면 110톤에서 90톤까지 그 정도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의 가부족을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이게 이제 UCP 600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근데 이거는 이제 신용장,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냥 모든 무역 거래에서 이러한 가부적 용인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분명히 UCP 600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CP 600, 즉 다시 말하면 무역 대금 결제의 방식이 신용장 거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송금 방식을 한다든지 뭐 계산 상계 방식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무역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 상에 이런 가부적 용인과 관련된 조건을 삽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게 될 내용은 가격 조건이고요. 가격 조건은 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어느 나라 통화로 표시할 것이냐, 어느 나라 통화로 결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데, 그거 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선적항의 양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혹은 양육항 최종 목적지에서의 양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가격 조건 결정에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걸 이 비용은 매도인이 하고, 이 비용은 매수인이 하고, 저 비용은 매도인이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수 비용은 매수인으로 하고,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디테일하게 건건으로 이 비용은 어떻게 한다, 저 비용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냐면, 이때 인커텀스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커텀스는,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국제무역의 이해, 혹은, 무역학 개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커턴스는 보면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책임을 진다. 내지는 매도인이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을 책임지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인커텀스 2020 기준으로 11개의 정형거래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조건들은 다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규율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따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FOB의 경우에는 본선 적재,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매도인의 부담과 매수인의 부담이 결정될 것이고, 만약에 CIF를 쓴다라고 한다면 뭐 주 운송 구간의 그 어떤 운송 비용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인커텀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분기,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커텀스는 어떤 가격 조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템플릿처럼, 하나의 플랫폼처럼 ICC가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제도화하고 국제적인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형거래 조건들을 규칙화, 정형화시킨, 그러니까 그 무역 조건을 정형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커텀스 상에 어떤 조건을 쓰는지에 따라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의 분기도 달라지고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인커텀스가 가격 조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가격 조건도 쓰이게 돼버리는 거죠. 공교롭게 11개의 인커텀스들이 매도인의 비용 부담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의 분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매도인과 동일한 매수인이 거래한다고 했을 때 FOB를 쓰느냐 CIF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의 계약 대금이나 비용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FOB와 CIF,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하냐 안 하냐, 보험료를 부담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 동일한 매도인, 동일한 매수인, 동일한 선적항, 모든 무역 계약의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고 쳤을 때 FOB 조건을 썼을 때보다 CIF 조건을 쓰게 되면 그 차이만큼, 즉 다시 말하면 주 운송 구간의 운임과 보험료만큼 CIF 조건으로 거래할 때가 비싸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그래서 어떤 인커텀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품의 가격이. 근데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커텀스를 이런 용도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커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권리 의무, 매도인의 할 일과 매수인의 할 일을 규격화, 정형화 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건데, 이 11개 조건마다 매도인의 비용 부담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다 다르거든요. 11가지 조건이. 그러다 보니 실무적으로 적용 단계에 들어가 보면 어떤 조건을 따르냐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의
물품을 계약하고 이행하는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매도인의 비용과 매수인의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정형 거래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가격 조건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쓰이도록 만드는 건 아닌데 그렇게 쓰고 있더라, 실무자들이.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ICC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어떤 인커텀스 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는 매도인의 부담, 매수인의 부담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ICC도 그들의 출간물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커텀스 어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의 선적. 이거는 선적은 말 그대로 shipment이기 때문에 배에 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서는 항공운송수단, 뭐 철도 운송수단, 도로 운송수단, 뭐 아니면 페덱스나 UPS와 같은 특송의 어떤 운송수단을 포함을 해서 운송인이 물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송화인이나 아니면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기는, 인도하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그런 것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선적은 말 그대로 배에다가 함을 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뭐 실제 배에 화물을 적지 않은 본선 적재 외에도 뭐 발송이라든지 뭐 항공운송이나 뭐 특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서 화물을 인수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편의 어떤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선적 조건은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송에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거래처럼 물품을 준다고 해서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국제 운송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고려해서 먼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 여름 시즌에 팔 물건이 선적돼야 됩니다. 그래야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6월부터 판매가 되겠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팔 물건을 거의 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국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판매가 되죠. 시즌에 맞춰서. 12월 달에 팔 물건을 12월 달에 주문하면 1월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생산을 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통관해야 되고, 운송수단 수배해야 되고, 운송해야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 수입 통관해야 되고, 그거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근데 12월 25일 시즌에 맞춰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걸 12월 초에 주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 시기와 관련돼서 시기를 놓치면, 어떤 상업 거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물품,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언제 수출국에서 선적항에서 선적할지 혹은 수출지에서 선적할지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달에 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연월로 뭐 2달 내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이건 UCP 600에 있는 내용인데 좀 대책 없는 거 있죠. ASAP. 이 ASAP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능한 빨리인데, 그 최대한 가능한 빨리가 매도인이 생각하는 최대한 가능한 빨리와 매수인이 생각하는 최대한 가능한 빨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도록 UCP 600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기한을 정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진 그 기간 내에 선적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띄워져야 되겠네요. 예. 매도인이 이 신용장 레터 오브 크레딧이죠. 뭐 레터 오브 크레딧을 받으면 5월이나 6월 사이에 선적이 이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지 조건이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신용장 개설에 대한 내용을 받은 그 이후부터 선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고 그 전제 조건이 달성돼야만 후속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조건부 선적의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분할 선적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에 분할 선적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계약서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allowed 해야 되는 거고 금지하고 싶으면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약정해서 넣어두면 돼요. 그리고 뭐 분할을 해서 선적을 한다. 물품을 한 번에 보내주지 않고 나눠서 보내준다라고 한다면 그 분할의 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그 나눌 때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 특히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 신용장에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도중에 한 운송 수단으로 선적지에서 양육지까지 바로 직항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운송 수단으로 한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 허용한다든지 그것을 금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한적을 금지하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선적 조항과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매도인이 선적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책임에서부터 매도인의 어떤 선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공인된 제3자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증빙을 받아야 매도인이 정말로 선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매도인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물품 선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가항력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매도인이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선적 조건까지 살펴보았고요. 수업 내용 끊어서 뒤에 나오는 나머지 조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